고대 로마 문학 하면 떠오르는 작품들이 많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형용하기 힘든 아주 독특하고 기이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페트로니우스가 쓴 것으로 알려진 사티리콘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불가사의하고 매혹적인 작품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 이 책은 워낙 노골적이고 때로는 충격적이기까지 한 묘사들, 그리고 로마 사회의 권위와 위선을 대놓고 조롱하는 스타일 때문에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들을 매료시키고 또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 학자는 이 책을 복권시켜야 한다, 즉 씌워진 오명을 벗겨내고 문학적 가치를 제대로 다시 봐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것도 수천 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나온 책이 아직까지도 가장 논쟁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이 문학사 최대 수수께끼를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이 기묘한 책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저자로 지목되는 인물 페트로니우스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작가가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실세이자 최악의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 바로 그 네로의 궁정, 그 화려하면서도 살벌했던 세계의 한복판에 있던 인물이거든요. 그의 별명이자 직함이 바로 아르비테르 엘레간티아이, 번역하면 우아함의 심판관 정도 될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로 황제의 핵심 측근들 사이에서 페트로니우스가 이건 좀 별론데 하면 아무리 비싼 것도 촌스러운 게 되는 거고, 이건 괜찮네? 하면 그게 바로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당대 로마의 스타일과 품격을 결정하는 최종 보스였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 타키투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재밌습니다. 한마디로 모순덩어리 그 자체예요. 보세요. 다른 로마 귀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낮에는 퍼질러 자고 밤에 일어나서 일하거나 파티를 즐겼어요. 남들이 막 발버둥 쳐서 명성을 얻을 때 이 사람은 일부러 게으름을 피워서 유명해졌죠. 근데 그렇다고 막 방탕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세련된 쾌락주의자라고 불릴 만큼 노는 데에도 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일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놀기만 한 것 같은 사람이 지방 총독이나 집정관 같은 높은 자리에 가서는 또 엄청나게 유능했다는 거예요. 진짜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의 궁정이란 곳이 재능이 너무 뛰어나도 총애를 너무 받아도 목숨이 위험해지는 곳이잖아요. 페트로니우스의 이런 독보적인 감각과 영향력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샀습니다. 특히나 황제의 가장 큰 취미가 잔인함 그 자체였으니 이 시기심은 곧 페트로니우스의 목에 칼을 겨누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맙니다. 결국 정적의 모함으로 변명 한 번 못 해보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페트로니우스의 진짜 캐릭터가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의 거대한 퍼포먼스로 만들어버려요. 보통은 비장하게 죽음을 맞이할 텐데 이 사람은 정맥을 잘랐다가 붕대로 감았다가 다시 풀었다 하면서 일부러 죽음을 질질 끕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 동안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시시껄렁한 시나 노래를 듣고 심지어 잠도 자고 만찬까지 즐겼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 로마 귀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장엄하고 철학적인 죽음을 대놓고 비웃는,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조롱이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려면 딱 1년 전에 똑같이 네로에게 죽음을 강요당했던 철학자 세네카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세네카는 죽는 순간까지 제자들과 철학을 논하면서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영웅적이고 교훈적인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스토아 철학의 완성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페트로니우스는요? 그 모든 걸 그냥 비웃어버린 겁니다. 심오한 철학? 아니, 시시한 농담. 엄숙한 교훈? 아니, 즐거운 파티. 금욕적인 인내? 아니, 마지막까지 맛있는 식사. 자기 죽음마저도 최고의 블랙 코미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삶도 죽음도 하나의 거대한 예술적 농담으로 만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쓴 책은 과연 어떨까요? 이제부터 이 독특하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한 그의 개성이 어떻게 사티리콘이라는 책 안에 그대로 녹아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딱 들어맞아요. 타키스투스가 묘사한 페트로니우스라는 인간과 사티리콘이라는 책의 내용이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입니다. 겉보기엔 게으른 쾌락주의자지만 사실 유능했던 페트로니우스처럼 소설 속 세상은 온통 가짜와 사기꾼들로 넘쳐나요. 취향의 심판관이었던 그의 직업처럼 이 책은 계속해서
무엇이 진짜 스타일이고 가짜 취향인지를 묻죠. 그리고 자기 죽음마저 패러디로 장식했던 것처럼 패러디와 죽음이라는 주제가 책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정말 예술이 삶을 모방한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예술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티리콘이라는 책이요. 이게 사실 완전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원문에 비하면 그냥 조각에 불과해요. 학자들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원본 전체의 10%도 안 될 거라고 봐요. 10%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아주 긴 영화를 보는데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 몇 개만 뚝 떼어놓고 이게 이 영화야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앞뒤 맥락이 다 잘려나간 거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텍스트는 원래 최소 24권이 넘었을 걸로 추정되는 거대한 이야기 중에 16권에서 18권 사이의 일부예요. 그나마 트리말키오의 만찬이라는 에피소드가 거의 통째로 남아있는 게 기적인데 이것 때문에 다들 이 만찬 장면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원래 책에서도 그랬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수천 조각짜리 퍼즐에서 딱 한 줌 쥐고 전체 그림을 상상해야 하는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인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이 책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책이 불완전하니까 결점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독자를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탐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장면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인물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이렇게 빈 공간을 우리 스스로 상상력으로 채워넣게 되는 거죠. 이런 막막함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 이게 바로 사티리콘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자, 이 책을 둘러싼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장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은 소설이다, 시다, 희곡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려고 하면 책이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요리조리 빠져나가거든요. 그 힌트는 제목에 숨어 있습니다. 사티리콘. 이건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 사티로스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사티로스 아시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인데 늘 술과 욕정에 취해 있는 신화 속 존재.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이 책은 좀 음탕하고 동물적인 욕망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예고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티리콘이라는 발음이 라틴어 사투라랑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투라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풍자, 사타이어의 어원이 된 말인데 당시엔 온갖 주제랑 스타일을 막 뒤섞어 놓은 잡탕 같은 장르를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는 이 제목 하나로 이건 음탕한 이야기인 동시에 온갖 장르를 뒤섞은 풍자극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실제로 책을 펼쳐보면 그야말로 온갖 장르의 뷔페 같아요. 로마 최고의 문학으로 꼽히던 오디세이아나 아이네이스 같은 서사시를 가져와서 완전히 뒤틀어버리고요. 갑자기 세네카의 비극처럼 심각한 시가 툭 튀어나오기도 해요. 또 어떤 장면들은 고대 마임극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마임이라는 게 지금처럼 조용한 몸짓 연기가 아니라 아주 저속한 농담과 노골적인 묘사가 난무하는 당시 최고의 인기 코미디쇼 같은 거였거든요. 심지어 애틋한 사랑을 노래하는 연애시의 형식까지 가져와서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티리콘은 당대의 고급 예술과 저급한 대중문화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재료를 가져와서 자기만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탈리안이야 라거나 나는 프렌치야 같은 꼬리표는 전부 거부해버리죠.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으려는 이 급진적인 실험 정신, 독자의 예상을 계속해서 배신하는 이 방식이야말로 이 책의 핵심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티리콘은 그냥 기존의 장르들을 패러디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아예 그 세계의 질서와 가치관에 180도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새로운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 신이 누군지 아세요? 제우스나 아폴론 같은 그런 근엄한 신이 아니에요. 바로 프리아포스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 거대하게 발기된 남근이 상징인 신이에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골적인 성욕, 저속한 농담, 폭력성을 상징하죠. 당시 로마 정원에는 도둑이나 침입자를 성적으로 응징하겠다고 위협하는 이 신의 조각상이 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혀 숭고하지 않은 신이 바로 사티리콘 세계의 왕입니다. 이 뒤집힌 세계관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서양 문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와 비교해보면 됩니다. 오디세이아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온갖 고난을 견디잖아요. 숭고한 목표가 있죠. 근데 사티리콘의 주인공 엔콜피우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순간의 쾌락을 좇아서 아무 목적 없이 떠돌아다닐 뿐입니다. 오디세우스를 괴롭히는 신은 바다의 신, 위대한 포세이돈이지만 엔콜피우스를 괴롭히는 신은 고작 성욕의 신 프리아포스예요. 결국 영웅주의, 인내, 신의 섭리 같은 거창한 주제는 다 사라지고 그 자리를 사기, 좌절된 욕망, 그리고 끝없는 조롱이 채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성욕의 신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정작 이 책에서 성적인 욕망은 시원하게 해소되는 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늘 뭔가에 의해 방해받고 좌절되죠. 주인공 엔콜피우스는 심지어 프리아포스의 저주를 받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발기부전을 겪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하죠. 그녀가 날 흥분시키려 했지만 내 물건은 1000번은 죽은 것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쾌락을 끝없이 추구하는데 단 한 번도 진짜 쾌락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 이게 바로 사티리콘이 보여주는 세상의 비극이자 희극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신없고 조각난 모험의 한가운데를 헤쳐나가는 주인공들은 대체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이 사람들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이 아닙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이 이야기의 화자인 엔콜피우스는 이름 뜻이 가랑이 사이고요. 그가 사랑에 빠진 소년 기토는 짝이나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기톤을 두고 엔콜피우스와 삼각관계를 이루는 아스킬토스는 지치지 않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이름부터가 그렇죠. 이 세 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운 건 있는데 직업은 없는 일종의 지식인 백수 사기꾼들이에요.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이탈리아 남부를 어슬렁거리면서 온갖 이상한 사람들, 깡패들, 그리고 자기들 같은 사기꾼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과연 이 목적도 없고 오직 욕망만 가득한 이들의 여정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제 이들의 발걸음은 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황당하고 가장 시끄러운 파티가 열리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는 다음 분석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죠. 자, 지난 이야기에서 수사학교사 아가멤논을 따라 나섰던 엔콜피우스 일행 기억하시죠? 드디어 그들이 저녁 식사가 열릴 어마어마한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책 페트로니우스의 사티리콘은 네로 황제 시절 로마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걸로 유명한 풍자소설인데요. 이제부터 펼쳐질 이 트리말키오의 만찬 장면은요,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벼락부자의 허영심과 무지를 통해서 당시 사회가 얼마나 속물적이었는지를 정말 신랄하게 꼬집거든요. 딱 봐도 평범한 저녁 식사는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죠. 이제 주인공들은 그 기상천외한 세계로 한 걸음 들어섭니다. 그런데 저택에 들어가기도 전에 문기둥에 붙어있는 글귀가 일행을 맞이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섬뜩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집을 나서는 노예는 태형 100대에 처한다. 아니 보통 손님을 환영하는 글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이런 살벌한 경고문이라뇨? 이 문구 하나만으로도 이 집 주인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이 화려한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벌써부터 분위기가 좀 기묘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펼쳐지는 광경은 뭐랄까 정신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또 이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녹색 제복을 쫙 빼입은 문지기가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은 고작 비싼 은대야에 완두콩 껍질을 까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번쩍이는 황금 세장이 있고 그 안에 까치가 훈련받은 대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벽에는 진짜 개가 튀어나올 것처럼 사실적으로 그려진 거대한 개 그림과 함께 개조심이라는 경고문이 떡하니 붙어 있어서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압도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 주인의 일생을 그려놓은 거대한 벽화예요. 상업의 신 메르쿠리우스가 자기를 이끌어주고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가 불을 안겨주는 장면을 아주 노골적으로 그려놨어요. 내 성공은 다 신의 덕분이다 라고 과시하는 거죠. 이 집주인 트리말키오는 말이죠.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부와 성공 신화를 강제로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주랑 현관으로 들어서니까
그의 과시욕은 한층 더 기이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진짜 달리기 선수들이 조련사와 함께 훈련을 하고 있고요. 다른 쪽에는 집안의 수호신들과 비너스상을 무셔놨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자신의 첫 수염을 무슨 성스러운 유물처럼 번쩍이는 금상자에 담아서 전시해놨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 벽에 걸린 그림들이에요. 로마 상류층이라면 교양의 상징처럼 여겼던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장면들이 걸려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가장 대중적이고 폭력적인 오락거리인 검투사 시합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트리말키오가 고상한 문화와 저속한 오락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거나 아니 어쩌면 구분할 필요조차 못 느끼는 혼란스러운 취향의 소유자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냥 교양이 있어 보이고 싶어서 뭐가 진짜 교양인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닥치는 대로 사 모으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식당 문 앞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도 자기 이름을 큼지막하게 새겨놨습니다. 가이우스 폼페이우스 트리말키오. 그리고 그 뒤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재관이라는 직책을 붙여서요. 이게 뭐냐면 세비르 아우구스탈리스라고 불리는 직책인데 주로 해방 노예 출신 부자들이 돈으로 사는 일종의 명예직이었어요. 황제 숭배 의식을 주관하는 역할이긴 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트리말키오에게 이 직책은 그 의미가 남달랐을 겁니다. 노예 출신이라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드디어 로마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증표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개선문에 자기 공적을 새기듯이 이 명예직을 식당 문 위에 아주 자랑스럽게 새겨놓은 거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곳은 정말 별세계였습니다. 손님들이 자리를 잡으니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는 잘생긴 소년 노예들이 다가와서 얼음물로 손과 발을 씻겨주는데요. 진짜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중이 노래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손을 씻겨주면서 노래하고 발톱을 정리하면서도 노래하고 누가 포도주 좀 달라고 하면 또 다른 노예가 아주 구성진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시중을 드는 거예요. 주인공 엔콜피우스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격식 있는 저녁 식사라기보다는 차라리 한편의 시끌벅적한 뮤지컬 코미디 무대 같았다고 회상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회 그 자체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나올 음식들은요,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트리말키오의 부와 상상력, 그리고 그가 가진 어설픈 교양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한 편의 거대한 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코스부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청동으로 만든 당나귀 조각상 위에는 색깔이 다른 올리브가 담겨 있고요. 로마인들이 별미로 즐겼다는 잠쥐 요리에는 꿀이랑 양귀비씨를 뿌려서 내옵니다. 그런데 이어서 등장한 둥근 쟁반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하늘의 황도 12궁, 즉 12개의 별자리를 그대로 쟁반에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각 별자리 위에는 그 별자리를 상징하는 음식을 올려놨습니다. 예를 들면 양자리 위에는 병아리콩, 황소자리 위에는 소고기, 쌍둥이 자리 위에는 고한과 신장 한 쌍을, 그리고 게자리 위에는 바닷가재를 올리는 식이었죠.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는 나무로 만든 암탉이 품고 있던 달걀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이 달걀을 받아서 깨보니까 웬걸 껍질 안에 후추를 뿌린 노른자가 있고 그 속에 아주 작게 절인 명금, 그러니까 고운 소리로 우는 새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건 맛보다 놀라움을 주기 위한 거죠. 음식의 본질보다는 극적인 연출에 모든 걸 건 그야말로 허세의 향연이었습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갑자기 은으로 만든 해골 모형이 등장합니다. 관절과 뼈마디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아주 정교한 물건이었죠. 트리말키오는 이 해골을 식탁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죽을지니 지금을 즐기자. 메멘투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말은 삶이 유한하다는 걸 깨닫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는 로마의 전통적인 격언이었어요. 하지만 트리말키오의 손에 들린 이 은 해골은요, 그런 철학적인 성찰을 위한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님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또 하나의 기괴한 무대 소품에 불과했던 거죠. 여기서 잠깐 이 책의 장르적 특징인 매니포스 풍자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뭐냐면요, 진지한 산문체 글과 익살스러운 운문,
즉 시를 막 뒤섞고요.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과장된 설정을 통해서 당대 사회의 위선이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문학 양식을 말합니다. 이 사티리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작품인 거죠. 잠시 후에 이어질 트리말키오의 어설픈 신앙송이나 말도 안 되는 지식 자랑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가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인물이 아니라 작가가 비판하고자 했던 그 시도의 자화상, 그 자체라는 걸요. 트리말키오의 지적 허용심이 드러나는 대목은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는 아주 귀한 코린트 청동식기를 자랑하면서 이게 코린트라는 이름의 장인이 만든 거라고 주장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교활했던 한니발이 트로이를 점령했을 때 도시에 있던 모든 청동, 금, 은 조각상들을 한꺼번에 녹여서 우연히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코린트 청동이라는 정말 황당무계한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은 트로이 전쟁과는 시대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이처럼 그는 역사적 사실을 자기 마음대로 뒤섞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교양을 너무나 갈망하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껍데기만 흉내내는 무지한 벼락부자의 모습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의 기이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장인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 유리잔을 발명해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쳤다는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장인은 황제 앞에서 유리잔을 바닥에 세게 던졌는데 잔이 깨지는 대신 그냥 찌그러지더랍니다. 그러자 장인은 주머니에서 망치를 꺼내 찌그러진 부분을 펴서 원래대로 되돌렸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발명이죠? 하지만 이걸 본 황제는 이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면 금은 진흙처럼 쓸모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장인의 목을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출처도 알 수 없는 이 이야기는 기술 발전이 기존의 가치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기묘한 불안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머릿속이 얼마나 온갖 잡다하고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이제 잠시 카메라를 주인인 트리말키오에게서 그의 손님들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된 손님들 역시 대부분 해방노예 출신의 벼락부자들이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엿들을 이들의 대화는 당시 로마 사회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어떻게든 진입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아주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들의 관심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죽음과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실존적인 불안감과 죽어서라도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뒤섞여 있는 거죠. 그 뒤를 잇는 건 치솟는 곡물 가격이나 가뭄 같은 아주 현실적인 경제 문제입니다. 이걸 보면 그들의 부가 아직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언제든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대화의 나머지 상당 부분은 검투사 시합 같은 대중적인 오락거리, 그리고 요즘 세상은 예전 같지 않다는 한탄으로 채워집니다. 손님들의 세계관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먼저 가니메데스라는 인물은 아주 염세적입니다. 그는 계속되는 가뭄과 굶주림, 관리들의 부패를 한탄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람들이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그저 좋았던 옛 시절만 그리워하며 현실을 비관하죠. 반면에 에키온이라는 사람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낙관적입니다. 그는 곧 열릴 검투사 시합에 어떤 선수가 나올지 기대에 부풀어 있고 또 자기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떤 직업을 갖게 할지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초자연적인 원인으로 돌리는 사람과 오락거리나 자식의 미래 같은 현실적인 희망에 집중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특히 검투사 시합에 열광하던 그 현실주의자 에키온이 남긴 이 말은 정말 곱씹어 볼 만합니다. 교육은 투자야. 제대로 된 직업은 절대 배신하지 않지. 그는 자기 아들이 자신처럼 장사를 하는 대신에 법률 같은 전문 기술을 배워서 안정적인 상류층으로 진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라는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해방 노예계층의 열망과 현실적인 가치관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한창 대화를 나누는 사이 연회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급격하게 바뀝니다.
트리말키오의 관심이 노골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유산, 그리고 죽은 뒤의 명성으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즐거워야 할 파티는 점점 더 기괴하고 섬뜩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회계 담당 노예가 일어나더니 마치 공식 뉴스 보도를 하듯이 관보를 낭독하기 시작해요. 자기 영지에서 남자아이가 30명, 여자아이가 40명 태어났고 밀은 얼마만큼 수확했으며 규율을 어긴 노예 하나가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소식까지 아무렇지 않게 공표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땅에서 불이 났다는 보고까지 이어지죠. 탄생과 죽음, 수익과 손실이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뒤섞여 낭독되는 이 순간 공과 사의 경계, 그리고 인간적인 품위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혼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트리말키오가 늘 자랑하던 거대한 사냥개 스킬락스가 다른 손님이 데려온 작은 애완견을 공격하면서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개들이 뒤엉켜 싸우는 바람에 촛대가 넘어지고 뜨거운 기름이 손님들에게 튀는 끔찍한 상황까지 벌어지죠. 아주 화려하고 질서 정연해 보였던 이 파티의 겉모습, 바로 아래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야만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폭력성이 숨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소동이 겨우 잦아들자 트리말키오는 다시 한번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자기 금고에 1000만 세스테르티우스라는 현금이 들어왔다고 자랑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로마 군단병의 2만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가 굳이 이 액수를 언급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이제 곧 자신의 죽음과 유산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그 전에 자신이 남기고 갈 것의 규모가 이 정도라는 걸 최대한 과시하면서 모두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례하고 상식 밖의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기 유언장을 꺼내서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는 아내 포르투나타를 주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다른 친구들과 노예들에게는 무엇을 남길지 일일이 낭독합니다. 그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온 집안 식구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마치 연극을 하듯이 억지로 슬피 우는 척해야만 했습니다. 죽음마저도 그의 자기 과시를 위한 연극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유언장 낭독에 이어서 그는 자신의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주 편집증적으로 지시사항을 늘어놓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욕망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돛을 활짝 편 배 조각은 그가 해상무역으로 부자가 됐다는 걸 과시하는 거고, 예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는 자신의 동상은 자신을 자비로운 후원자로 영원히 기억되게 하려는 의도죠. 특히 무덤 중앙에 시계를 둬서 시간을 보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자기 이름을 보게 만들라는 지시는 정말 죽어서까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지 않으려는 그의 지독한 자기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념물은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비문을 새기라는 말에서는 자신의 무덤이 상속 재산이 되어서 훼손될까봐 걱정하는 그의 불안감마저 느껴집니다. 자, 이제 이 길고 긴 저녁 식사의 마지막 장, 가장 혼란스럽고 기괴한 단계로 접어듭니다. 트리말키오의 죽음에 대한 집착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모의 장례식이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형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창한 계획을 한창 설명하던 중에 아내 포르투나타와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져요. 그러자 트리말키오는 갑자기 격분해서 방금 전까지 그렇게 공들여 설명했던 웅장한 장례 계획을 그 자리에서 다 뒤엎어버립니다. 아내의 동상은 절대 세우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죽어서는 당신과 다투고 싶지 않다고 악을 쓰죠. 그의 애정과 분노가 얼마나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분노가 좀 가라앉아 그는 기어코 자신의 장례식 리허설을 강행합니다. 가장 좋은 수의를 가져와서 손님들한테 감촉을 느껴보라고 하고 값비싼 향유를 자기 몸에 바르면서 손님들에게도 나눠주죠. 그리고는 마치 화장용 장작더미 위에 놓인 시신처럼 소파에 눕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악단에게 구슬픈 장송곡을 연주하라고 명령하죠. 살아있는 모든 손님들은 이 섬뜩하고 끔찍한 연극을 관객이자 배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트리말키오의 악단이 연주하는 장송곡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크고 처절했습니다.
결국 그 소리를 들은 동네 소방대가 이 집에 불이 난 것으로 오해하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물통과 도끼를 든 소방대원들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치면서 트리말키오의 사적인 망상은 공적인 질서와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고요. 그의 그 거창했던 장례식 리허설은 완전한 혼돈 속에서 우스꽝스러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기상천외한 저녁 식사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교양 없는 벼락부자 한 명의 기이한 행동일 뿐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노예 출신이라는 과거의 열등감을 엄청난 부와 과시로 감추려 하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남기려 했던 한 인간의 모습, 더 나아가 새로운 부와 계급이 등장하면서 가치관이 마구 흔들리던 로마 사회 전체를 비추는 거울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강력한 사회 풍자극으로 다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트리말키오의 정말 정신나간 향연에 이어서 이제 페트로니우스의 사트리콘이 보여주는 진짜 혼돈 속으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가장 기묘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대담했던 이 이야기는요, 지금부터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여정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겁니다. 트리말키오의 저택에서 벌어졌던 그 화려하고도 귀괴한 저녁 식사 기억나시죠? 부와 악취미가 그야말로 뒤범벅된 그것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 주인공들의 여정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훨씬 더 위험하고 또 훨씬 더 황당한 사건들이 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뛰어들어 보죠. 이 목적도 없이 떠도는 방랑자들이 어떻게 하나의 재앙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나 싶으면 어느새 더 큰 재앙 속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 들어가는지 그 아슬아슬한 여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인공들 다시 한번 얼굴 좀 볼까요? 우선 해설자인 엔콜피우스. 이 이름의 뜻이 사타구니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어린 연인 기토는 짝이라는 뜻이고요. 그의 라이벌 아큘티스는 닳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어때요? 등장인물 이름부터가 굉장히 노골적인 성적 암시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 책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농담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로마의 위대한 서사시들은 보통 신이나 영웅의 이름으로 장엄하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페트로니우스는 정반대로 가장 육체적이고 저속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혼란스러운 세계는 이제 막 더 복잡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에우몰푸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흰머리에 남루한 옷차림을 한 노인인데요. 스스로는 위대한 시인이라고 막 떠벌리고 다니지만 제 눈은 좀 의심스럽고요. 동시에 세상 물정에 아주 통달한 노련한 사기꾼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인물은 우리 주인공들을 훨씬 더 큰 혼란 속으로 그리고 더 대담한 사기극의 중심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에우몰푸스가 툭 던지는 이 말 한마디가 이들의 여정이 어떤 성격인지를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이들에게 재앙이라는 건 뭐 어쩌다 일어나면 가능성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마주하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얼마 안 가서 정말로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망망대에 내던져지는 신세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 문장에서 말하는 난파는 단순히 바다 위에서 겪는 사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의 실패, 계획의 좌절, 인간관계의 파탄. 그러니까 이들의 삶 모든 곳에 도사리고 있는 혼돈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이 소설 전체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다음 목적지는 유산 사냥꾼들로 악명 높은 도시, 바로 크로톤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게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어요. 자녀 없이 막대한 재산을 가진 노인에게 접근해서 온갖 선물을 바치고 환심을 사서 유산을 상속받으려는 사람들이 정말 들끓었거든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아주 기이한 풍속도였던 거죠. 우리 주인공들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서 인간의 탐욕을 이용한 아주 대담하고 정교한 사기극을 계획합니다. 에우몰푸스가 연기하는 이 병약하고 부유한 노인은 탐욕스러운 유산 사냥꾼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먹잇감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에우몰푸스는 이 사기극을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끔찍한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는 자신의 가짜 유언장에 정말 충격적인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데요. 바로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다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시신을
잘라서 먹어야 한다는 거였죠. 정말 기괴하죠? 이 유언은 인간의 탐욕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하는 잔인한 농담이자 이 소설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가짜와 연기라는 주제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처럼 시체를 먹어야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설정은 단순히 충격을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이건 유산 사냥꾼들의 탐욕에 대한 궁극적인 조롱인 거죠. 그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처럼 보이니까요. 페트로니우스는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할 수 있겠어? 라고요. 이렇게 사회의 현실을 가장 극단적이고 부조리한 상황으로 밀어붙여서 비웃는 것.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의 표면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엮어내는 페트로니우스의 천재적인 문학기법, 바로 패러디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티리코는 그야말로 패러디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트로니우스는 당시 로마인들이 거의 신성시하고 또 교육의 근간으로 삼았던 문학 장르들을 아주 거침없이 가져와서는 그 권위를 조롱하고 장엄한 서사를 저속한 코미디로 완전히 전락시켜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걸 넘어서서 당시의 경직된 문학계와 사회 전체에 대한 아주 대담하고 전복적인 도발이었던 셈이죠. 페트로니우스에게 성역이란 없습니다. 그는 영웅적인 서사, 비극적인 드라마,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인용하고 비틉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주제들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저속하고 비천한 상황 속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싸구려 여관이나 시끄러운 공중 목욕탕, 혹은 성적으로 무능력한 주인공의 침실 같은 곳에 말이에요. 이렇게 고귀한 이상과 비루한 현실이 충돌하는 속에서 그는 아주 강력한 풍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비교를 보면 페트로니우스의 패러디 방식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로마 건국 신화의 주인공 아이네아스는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강력한 여신 유노의 박해를 받잖아요. 정말 장엄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웅 엔콜피우스는 어떤가요? 그는 정체불명의 죄 때문에 거대한 남글을 가진 정원의 신 프리아푸스의 저주를 받아서 발기부전에 시달립니다. 생각해보세요. 국가의 운명을 건 신성한 추격전이 한순간에 개인의 성기능 장애를 둘러싼 저속한 희극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이 시는 바로 그 엉터리 시인 에우몰푸스의 작품입니다. 그는 로마 내전을 주제로 아주 장황한 서사시를 읊는데요. 이건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받던 루카누스가 쓴 동명의 서사시를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의도적으로 엉망진창으로 쓴 시입니다. 여기서 파스케스라는 건 도끼를 감싼 막대기 다발인데 로마 집정관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아주 신성한 물건이거든요. 이렇게 진지하고 비극적인 역사적 주제를 가져와서 이렇게 형편없는 시로 다루는 것 자체가 당대 문학계에 대한 일종의 테러 행위이자 대담한 비판이었던 거죠. 에우몰푸스의 이 형편없는 시는 그냥 웃기려고 쓴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문학적 공격이에요. 이 시들은 과장된 비장미와 철학적 사유로 가득 찬 세네카의 비극, 또 화려하지만 좀 공허하다는 비판을 받던 루카누스의 서사시 스타일,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는 스스로를 위대한 예술가라고 굳게 믿었던 네로 황제 자신의 예술적 허세를 교묘하게 패러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당대 권력의 가장 중심부를 겨냥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패러디와 위조라는 주제가 단순히 문학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소설 속 세계의 모든 인물과 모든 상황에까지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사트리콘의 세계는 한마디로 가짜들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트리콘의 세계에서는요, 겉모습 그대로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물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다른 역할을 연기하는 사기꾼들이죠. 흥미로운 건 작가 페트로니우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고 역사가 타키투스가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건 끊임없는 암살 위협과 정치적 음모 속에서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살아야만 했던 네로 시대 로마 사회의 불안하고 기만적인 현실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존을 위해서 모두가 연기자가 되어야만 했던 시대의 자화상인 셈이죠. 이 기만이라는 주제는 소설이 성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가장 강력하고도 처절하게 드러납니다. 사티로스 이야기라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반인 반수들의 이야기라는 제목과는 정말 놀랍게도 이 책은 좌절되고 방해받고 혹은 주인공 엔콜피우스의 반복되는 발기부전처럼 완전히 실패하는 성적인 만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적인 자유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무능과 불안에 시달리는 주인공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외양과 실체의 간극이라는 주제를
가장 본능적인 차원에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녁 파티에서 보여주는 가짜 교양과 예술, 거리에서 꾸며내는 가짜 신분, 그리고 심지어 침실에서조차 드러나는 가짜 남성성까지. 이처럼 외향과 실제 사이에 끊임없는 간극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불안과 불확실성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독자는 누구도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이 세계 속에서 도대체 진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거죠. 작품 속 인물들이 느끼는 이 불안과 불확실성은 참 놀랍게도요, 우리가 오늘날 이 책을 읽는 방식과도 아주 기묘하게 연결됩니다. 그건 바로 사트리콘이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수수께끼 같은 조각, 말하자면 폐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텍스트는 원작 전체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래는 호메르스의 서사시처럼 총 24권에 달았을지도 모를 어마어마한 작품이었지만 지금 우리 손에 남은 건 그중 단 두세 권에서 발췌된 일부와 다른 여러 조각들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벽화의 일부 조각들만 보고 전체 그림을 상상해야 하는 것과 같은 셈이죠. 당연히 전체 이야기를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야기의 시작도 끝도 알 수 없고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죠. 하지만 많은 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지적하듯이 이 불완전함, 훨씬 더 큰 세계의 일부만을 엿볼 수 있다는 이 좌절감이야말로 사트리콘이 현대 독자들에게 그토록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우연한 파편성이야말로 사티리콘을 놀랍도록 현대적인 작품으로 만듭니다.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가 뒤섞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풍자하고 조각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서사 구조 같은 것들은요, 사실 2000년 뒤에나 등장할 포스트모던 소설의 특징들을 이미 모두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가 시간 순서를 마구 뒤섞고 다양한 장르를 한데 버무리는 것처럼 페트로니우스는 이미 고대 로마에서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독특하고 파편화되었으며 전복적인 특성 덕분에 사티리콘은 시간이 흘러 특히 기존의 질서와 형식을 파괴하고자 했던 20세기의 실험적인 예술가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감의 원천이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정신은 20세기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특히 고대 로마의 후예이자 페트로니우스의 그 혼란스럽고 아름다우면서도 파괴된 세계에서 깊은 동질감을 느꼈던 이탈리아의 위대인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가장 눈부시게 부활했죠. 이 현대의 거장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각색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티리콘의 불완전함과 실험적인 본질 그 자체를 계승했던 거죠. 이를 통해서 사티리콘이 단순히 고대 로마의 기이한 소설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재해석될 수 있는 상징적이고 파악하기 어려우며 영원한 예술작품이라는 걸 확고히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2000년도 더 된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까지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어쩌면 사티리콘이 보여주는 이 끝없는 혼돈, 기만, 그리고 누구도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조각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의 본질과 가장 닮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